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마도 정신이 조금 없지만 잘 이제 지낸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따뜻해졌어요. 진짜 녹음일자 기준으로 오늘 저 겨울 코트 입고 왔는데 덥더라고요. 살짝 낮에는. 네, 밤에는 좀 춥기는 하지만 이제 벌써 3월이네요. 빠르게 더워질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 날씨라는 아, 예측이 있더라고요. 오마이갓. 놀랍지도 않아 이제는. 제발 틀리길 바라면서. 그러고 겨울 오겠죠. 네, 가을 없음, 음. 봄 없음.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 좀 해주시죠. 박력 있네요. 함께 하시는 두 분. 저는 도라입니다. 저는 우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영화 호스트인 10월입니다. 저희 오늘 영화가 해야 할 일이라는 영화인데요. 저 이거 보고서 딱 이거를 오프닝으로 해야겠다. 바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두 분은 트롤리 딜레마 아시나요? 알아요. 알죠. 네, 알죠. 저는 영화 보자마자 딱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 트롤리 딜레마가 트롤리가 전차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제 기차가 가는 중에 전면에 5명의 사람이 기차선 위에 있고, 근데 이 상태로 기차는 언제든지 이제 그 사람들을 치고 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기차의 스위치를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스위치를 끄면 5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방향을 바꿔야 해서 또 반대편에 있던 한 명이 희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인데 두 분은 어떠세요? 어느 쪽 선택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 트롤리 딜레마가 워낙 유명한 윤리 실험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근데 이 실험에서 사실은 의도하는 바가 있긴 또 하죠. 대답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공리주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희생자가 그냥 소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어쨌든 진짜 현실이 아니고 그런 윤리 실험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내가 레버를 잡아당겨서 5명, 그러니까 희생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몇 년 예전이었으면 다들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요즘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많을 것 같다라고 느껴요. 이게 약간 달라진 그 사회 풍조 같다고 전 느끼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책임 같은 거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를 거의 극도로 경계하고 네.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그냥 있지 않을까?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어쨌든 당겨서 저는 희생자를 줄이겠다. 우정은 어떤 선택을 저도 할 것 비슷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같아요? 사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줄이는 게 그래도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바로 직후에 근데 이 여기에 관여하는 순간 나는 이제 그치. 어떤 이해관계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그 한 명이 뭐 유명한 정치인이라던가 한 명이 대통령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하죠. 당연히 그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이면? 아니 대통령 말고 나랑 아는 사람. 아니 나는 긍정적인 사람을 의도한 거예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예.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너무 대통령이라고 하시니까 잘못 말했네. 잘못된 비유를 들었고요. 되게 쉬워지잖아요, 답이. 이 한국의 대통령 말한 거 아니고 네. 어떤 많은 책임이 있는 중요한 어떤 인물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럼 대통령 말고 되게 중요한 사회 운동가라고 합시다. 한 명과 시민 5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누구를 선택할까?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엄청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복잡해지면 이제 네.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가족이 한 명 있고 뭐 이런 그쵸.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10월은 어때요? 갑자기 눈이 멍해졌는데?
저도 이제 소수의 희생을 선택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70-80% 이상의 사람들이 다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윤리적인 판단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어떤 선택이 더 옳은 선택인가?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묻고 싶어서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익의 충돌 이런 것과 관련되기도 했어서. 그러면 또 하나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개인과 역할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라는 어떤 존재와 내가 해야 하는 역할 이거 사이의 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뭐 저부터 하면 네. 저는 사실 약간 영화의 상황과는 정반대인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사실 영화에서는 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내가 일로서 해야 할 그러니까 일로서 주어진 역할이 너무 충돌할 때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어쨌든 시민단체 활동가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과 역할이 일치하죠.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하는 일인 거니까. 그게 충돌하는 것도 재밌겠다. 내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데 단체 가치관과 내가 충돌하는 거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돈 이만큼 받고 그럼 안 있죠. 근데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충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전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오히려 그런 점에서 갈등되는 부분은 네. 그래서 저는 해야 하는 일을 쉽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일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편하다, 좋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냥 난 집회 나가면 되고 집회 나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 상황이라 저한테도 되게 제안이 들어오거나 요구되는 역할이 되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되게 좀 중요한 자리를 한번 제안을 받았었어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이런 자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통은 어떤 자리 제안이 들어오면 잘 거절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고민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이 다 내가 스스로 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이 충분히 나한테 어떤 신뢰를 갖고 제안 주는 거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웬만하면 수락을 하는 편인데 내가 지금도 영화 볼 시간이 이렇게 없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내 삶을 챙길 시간이 없고 집이 워낙 바쁘고 집이 얼마나 쓰레기장인데 근데 내가 그거를 좀 큰 자리였거든요. 내가 이걸 수락해버리면 대충 타이틀만 걸고 있을 수는 제 성격상 없고 그러면 정말 그거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국에서 그 자리를 맡기에는 조금 내 삶을 놓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영화를 진짜 많이 못 볼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근데 그 자리를 수락했었어야 됐나라는 고민이 아직 있지만 그치. 정답이란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충돌했지만 그래도 뭐 오히려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영화를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살리고 그만해. 그냥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돼. 그거 해. 그게 훨씬 중요한 일 같아. 이거는 우리 녹음한 거는 사회에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전 영화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 너무 웃겨. 그거 보내줄게. 우리 듣보 이 정도입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맞아. 아, 너무 웃기네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보라는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일단은 이게 어쨌든 회사의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조직 구성원으로서 나의 직무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로서의 어떤 책임 같은 걸로 봤을 때는 네. 일단 저는 이제 뭐라고 처음에 그냥 질문만 보고 뭐라고 썼냐면 거의 매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업무적인 책임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업무는 뭐 내가 물론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어도 그래도 뭐 해야지. 어떠겠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은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만약 이 업무가 부당한 일이라면 내가 느끼기에 부당한 일이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거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무조건 그러니까 개인이 이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아니라 개인이 이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열이 받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닌 회사에서 이제
책상을 이렇게 뒤집어 맨날 대표실에 들어가서 책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질머리가 참아내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회사를 오래 못 다니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저는 지금의 제가 느꼈을 때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해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어지는 나의 일은 어떤 부분에서는 다 나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봤을 때는. 근데 물론 이제 작게 봤을 때는 기업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부당하다고 나는 느껴지면 저는 참지 못하는 타입이고. 근데 그거에서 충돌하는 것도 있는데 저한테는 더 큰 문제, 사실은 그건 별로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저는 개인 이익에 두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조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싶고, 그리고 회식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그 같이 뭉쳐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도. 정말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지만 같이 막 좋게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냥 나 가만히 내버려도 저는 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고, 왜냐면 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일은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내 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부분에서 맨날 약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조직원으로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꾸려가야 되지. 왜냐면 사실은 공사가 그렇게까지 잘 구분 안 되잖아요. 맞죠. 좀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사적으로 내가 어떤 관계를 못 맺으면 약간의 뭐 그런 걸 제가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로 만났으면 정말 안 맞았어요. 아, 그런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 치대는 인간 진짜 싫어해요. 일을 진짜 열심히 하기도, 좀 과하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걸로 좀 싫어해요. 그것도 있고. 근데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제 되게 동료관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나뉘는데 이런 돌아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약간 그 사람 또 좋은 사람이고 사람을 다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동료는 그냥 동료 사이의 관계는 밥 먹을 때 어색하지만 않으면 된다. 굳이 뭐하러 막 취미를 같이 즐기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랑 몇몇은 같이 등산도 다니고 같이 저녁에도 만나고 주말에도 만나서 뭐 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근데 그걸 즐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민단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만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또 많이 없고 하니까 더 좀 애틋한 면도 있고 되게 같이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사실 사적 그 사내 소모임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공유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생기니까 이게 건강한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주도하는 편이라 이제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물론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되게 친해질 수도 있고 따로 만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어떤 모임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조직에 되게 큰 그 분위기가 되면 안 된.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있는 타입이에요. 네. 저는 직장 다닐 때는 도라와의 반대의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도라와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친밀감을 별로 쌓고 싶지도 않고 저는 막 예전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누가 뭐 팔짱을 끼거나 이러면은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껴야겠다. 이거를 뺄 수도 없고 방금 부르르 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두긴 두는데 약간 로봇팔처럼 그냥 이렇게 두는 뚝딱대는 스타일인데 첫 회사의 신입사원 때는 워낙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뭔가 그렇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난 그렇게 사교적인 스타일이 사실은 아닌데 맞아.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거에 갈등이 좀 컸고 지금은 혼자서 일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뭔가 성장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내가 모범생이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아무튼, 조금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 게 조금 이거는 어떤 약간, 고민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직업상의 어떤 맞아요. 내 스스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 그 고민 자체가 모범생 같다. 그런가요? 우선 제가 이렇게 오프닝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제 준비한 해야 할 일이라는 영화 내에서 주인공이 이런 갈등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오늘의 영화 해야 할 일, 줄거리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양중공업이라는 회사의 4년차 대리 강준이는 인사팀으로 발령이 나면서 동시에 150명을 정리하라는 구조조정 지시를 받게 됩니다. 네. 하고 싶지는 않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 준이와 인사팀이 정리해고자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을 처음에는 마련을 했는데 이게 점점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제 그 준이의 갈등도 좀 더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준이는 해고자 명단에 존경하는 선배와 절친한 친구 둘 중 한 명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좀 전개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작년 9월에 개봉을 했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영화 한다고 했을 때 돌아가 이런 영화는 어디서 아는 거냐며. 왜냐하면 관객 수가 5,087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네, 관객 수였는데 저는 약간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이 주제가 PTSD 유발하는 리얼 현실 영화라고 이제 적어놓기는 했는데 고통받는 걸 좋아하세요? 고통받는다기보다는 그래야 좀 더 저는 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완전 현실적인 네, 이야기. 완전 현실적인. 그래야지 내가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련돼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떤 약간 SF물이나 좀 상상력을 요하는 영화들은 제가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역시 S. 네, 전 진짜 S가 거의 100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S가 다른 것들은 좀 뭐 E나 I 이런 것들은 좀 반반이고 한데 S는 좀 확실히 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소규모의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인데 감독은 박홍준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2017년 이삿날이라는 영화 이후로 이 해야 할 일이 두 번째 영화이고요. 근데 이 영화가 첫 번째 장편 영화죠. 그거는 그쵸. 단편이고 네. 이게 거의 제대로 된 입봉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입봉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로 49회 서울 독립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25회 부산 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그 다음에 2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 M상? 네, 이런 상들을 좀 수상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분이 그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제 조직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뭐 취업을 해야 됐으니까. 문헌정보학 나와서 뭘 해? 뭘 해먹고 살겠어요. 취업을 해야지. 그래서 첫 사회생활을 부산의 조선소 인사팀에서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 자기의 네,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함이 좀 살아있는 네,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영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연극 동아리를 되게 꾸준히 하셨었대요. 대학교 때. 네. 그리고 첫 그 사회생활에 회사가 부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부산에 연고도 없고 뭐 이랬는데 부산 국제영화제에 놀러 갔다가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 시나리오 수업을 듣고 네, 그때 이제 이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저 지금 감동적이에요. 너무. 뭐지 갑자기? 어디서 EF 뭐지? 말 좀 해주시겠어요? 우질라.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있다가 펼친 게 네, 그 다른 일을 하다가 그걸 펼친 게 너무 감동적인데요. 지금 돌아와 저는 둥절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티적 모먼트 나오게 하네 이 F가. 너무 좋은데?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우정을 아주 감동시키게 한 그런 이제 그 감독님의 여전히 공감이 안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약간 독립영화계에서도 그래도 라이징 스타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되게 유명하게 많이 이제 캐스팅이 되는 배우들이 있을 텐데 그보다는 좀 더 현실에서 봤을 법한 느낌의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강준희 대리 역의 강성범 배우는 2018년에 KBS의 댐뽀걸즈라는 이게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저희 듣보에서도 다뤘던 다큐멘터리를 네. 드라마로 만든 게 아마 그 작품일 거예요.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댐프걸즈가 분명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기에 여고 선생님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10년 전 드라마라서 20대 초반이었대요. 강성범 배우가.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안정적으로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주연 배우로 캐스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작업을 같이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진짜 인사팀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생김이? 연기를 잘해서 그런가 봐요. 네, 되게 표정이 없잖아요. 약간 눈도 이렇게 좀 반쯤 풀려 있고 아주 무표정한 그게 뭐 인사팀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장인의 디폴트 표정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연기가 한편으로는 편했기도 하겠다. 감정이 없는 채로 약간 연기하는 것이. 근데 되게 싹싹하기도 되게 잘하잖아요. 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약간 이 캐릭터 자체는 되게 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인물로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캐스팅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요즘에 혹시 두 분 티빙에서 방영? 티빙에서 나온 언더커버 하이스쿨 아시나요? 몰라요. 처음 들어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생으로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이요? 네. 고등학생 얼굴은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하다 보는데 됐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인사팀 강준희 대리로 보다가 갑자기 고등학생으로 나오니까 너무 이입이 안 돼가지고 아니 거기 그 서강준 배우도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네, 고등학생이 나오는데 너무하네. 다 문제가 있네. 문제가 많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 배우는 더더욱. 네. 그래도 서강준까지는 그래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입이 많이 됐지? 깨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외에 이동우 차장역의 서석규, 그 다음에 뭐 다른 김도영, 김영웅, 장리우, 이노아 배우 등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두 분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너 근데 엄청 좋아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진짜요? 저는 원래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랄까 제 본진이라고 할까요? 네. 다큐멘터리. 본진이 다큐멘터리랑 노동 영화거든요. 저는 노동 의제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나의 마음을 가져가라. 나는 여기서 비판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이런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군요. 그거는 별개로 감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한 좋은 이유 한 100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요? 말해도 돼요 오늘. 너무 좋았는데 바로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네. 해주세요. 뭐 일단은 저는 그냥 되게 가볍지만 사투리가 안 거슬리는 영화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사투리 네이티브잖아요. 아 맞다. 근데 한국 그런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 경상도 사투리가 정말 많이 쓰이지만 진짜 한 90%는 못해요 제대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되게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90%가 잘못된 사투리라고 하더라도 그 개 중에서는 진짜 성의가 없이 잘못된 사투리들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그 억양을 살리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안 맞는 사투리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긴 진짜 네이티브예요. 하나도 안 거슬렸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게 일단 반가운 마음이었고 그게 아마 그 부산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감독님이 뭐 부산 분인지 뭐 서울 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본인이 듣는 귀도 있었을 거고 뭐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해서 뭐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일단 너무 반가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지만 현실 연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특히나 저는 그 장면 중에 딸기 먹다가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내가 사온 거야. 뭐 어머니가 사주셨어? 뭐 이러면서 그 주방에서 약간 아내랑 아내랑 그 장면에서 너무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 요즘에 가까운 분 중에 이제 출산 초기인 분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에피소드 자체도 에피소드 자체가 어제 들은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그 연기 자체도 너무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처럼 잘 연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떤 회사와 가정의 갭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너무 되게 연기를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뭐 추천을 많이 사전에 듣기도 했었지만 이 독립영화 특유의 그 엉성함이 없어요. 되게 잘 짜여진 완성도 높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연기력들도 다들 훌륭하거니와
뭔가 그 연기력이 훌륭해. 또 꼭 한두 명씩은 되게 단역이라도 이렇게 잘 못하는 배우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고 전반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높다. 근데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 완성도는 높지만 그것과 별개로 좀 단조로워서 이 영화가 왜 그만큼 관객이 들었는지 사실 알겠다. 너무해. 죄송하지만 감독님 죄송하지만 감독님 스토리만 감동적이었어. 너무 훌륭한 영화죠. 너무 훌륭한데 이 영화를 많은 관객들이 보기는 지금 한국 관객들은 너무 이제 서브스턴스에 너무 절여져 그런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그 관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감독님이 좀 더 고민하셔야 될까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 고민들이 좀 들기도 했었고 뭐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아닌데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OTT로 봤기 때문에 좀 덜했지만 사실 이게 이 사람이 노동자 대표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사측 인물인지 노동자 쪽 인물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장면에서 이 이름이 휙휙 지나가고 얼굴들이 휙휙 지나갈 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측 사람이었나? 맞아요. 이 사람이 노동자 쪽 사람이었나? 이런 게 좀 헷갈려서 OTT였으니까 돌아가서 다시 보고 했지만 영화관에서 봤으면 좀 헷갈렸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일단 이 정도. 오, 네. 좋습니다. 되게 사투리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네이티브만 알 수 있는 진짜 그런 지점이어가지고 난 생각도 못했어. 저도요. 되게 새로운 면이네요. 사투리 얘기해주니까 되게 새롭네요. 저는 사투리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요. 네, 모르고 사투리가 나왔었나 싶을 정도로 네, 약간 근데 일단은 저는 이게 뭔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티빙에서 봤거든요.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티빙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영화가 사운드 믹싱을 너무 잘못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 상태로 봤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 들려서 너무 자막이 간절했는데 티빙은 또 한국 영화 자막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거의 너무 거슬릴 정도 안 들렸다. 네. 왜냐면 애초에 한국 영화가 좀 힘든 게 그런 지점이잖아요. 대사 같은 걸 그러니까 발음에 따라서 약간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이게 또 우리나라가 사운드 믹싱을 그리고 진짜 못하거든요. 많은 부분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사운드 믹싱이에요. 근데 이건 또 독립영화니까 네. 당연히 예산 부분에서도 물론 많이 지원을 받은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저는 일단은 영화의 만듦새에 있어서는 되게 아쉬웠고 그리고 저도 그때 이렇게 시얼한테 어디서 이런 영화를 또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포스터를 보니까 나 이 포스터 봤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동네에 그 독립영화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맞아 봤었는데 이거 근데 왜 그때 안 보고 지나쳤지?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관객 수가 그렇게 안 들은 이유는 전 알겠어요. 그거 장손 다음에 개봉했잖아요. 작년 독립영화계의 그냥 끝판왕인 장손과 완전 붙어서 개봉했어요. 그거. 그랬구나.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다.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 조금 이유가 개봉 있었네요. 시기를 좀 잘 맞췄으면 저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들었을 것 같거든요. 우정이 말해준 것처럼 시나리오도 굉장히 잘 썼고 만듦새가 깔끔해요. 깔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장손이 있었어.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GV를 다니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작은 독립영화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감독하고 배우들이 얼마나 이 영화에 애정이 많았나 이런 거가 약간 새삼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감독 자체가 인사팀에서 실제로 본인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너무 지나쳐. 현실 고증이 장난 그러니까 아니죠. 자기가 정말 겪은 얘기들을 막 이제 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산 사투리가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도 대사를 잘 썼기 때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인사팀에서 썼던 말들을 그대로 아마 썼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저는 하나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거는 저는 차장 연기가 되게 별로였는데. 차장 인사팀 누구지? 차장 사수. 네, 저는 사수 연기가 너무 불편해서 두 번째로 불편했거든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첫 번째였고 이 사람 연기 왜 이렇게 하는 거지가 좀 많이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연기 좋다고 하는 게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주연 배우는 연기 잘했다라고 네. 생각했고 저는 제일 연기 잘했던 사람은 인사팀 팀장. 그분이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특히 그 막 뭐 하고 나와가지고 의자에 잠깐 그 눈 붙이고 앉아있다가 또 어디 회의하러 간다고 막 가는 그런 게 진짜 저 사람 나 알아. 저 사람 우리 부장이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도 내면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정말 자기가 이 회사에서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그냥 여기 제목대로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빠 보이잖아. 이쪽 입장에서는 또. 이런 연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고 사수는 저는 연기 못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많이 거슬렸어요. 대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좀 그랬고 네. 그리고 어쨌든 잘 만든 영화, 열심히 만든 영화, 좋고 깔끔한 영화라는 건 동의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보면 좀 영화적으로는 작품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적인 가치를 좀 많이 우선시로 두는 사람이어서 이럴 거면 내가 이거를 소설로 보면 되지 영화로 볼 이유가 뭐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게 구조조정을 하는 얘기고 그랬을 때 보통의 영화나 아니면 보통 이런 소재를 다룬 이야기들의 특성은 이 노와 사의 이 갈등. 네. 그래서 얘네는 나쁜 놈이고 우리는 피해자야 엉엉 이건데 여기서는 노와 노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약간 너네 알아서 해봐 이러고 뒷짐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밑에서 그 인사팀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인사팀이 그 다른 그 정리해고 대상인 사람들과 노동자들과 대립하면서 이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나쁜 짓을 행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 게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이라는 점이 제일 흥미롭고 잘 포착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약간 변호해도 돼요? 네. 연기요? 아니 연기 말고 연기는 잘 모르겠고 네. 약간 영화적으로도 저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영화적으로 부족한 점이 이해는 되지만서도 그 영화적으로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그 구조조정에 대한 소식지에 그 글을 쓰잖아요. 네. 글 쓰고 나서 이렇게 펜을 만지작 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글은 키보드로 썼어요. 네. 글은 키보드로 썼는데 굳이 펜을 왜 만지작거렸을까 생각해보면 이 펜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테면 이 사람이 약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처럼 등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아내랑 아내랑도 얘기하고 그 선배 만나서 언론사에 취직한 선배 만나면서 선배랑 나는 선배는 큰일 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학생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도 대자보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쵸. 어떤 권력에 저항하는 언어를 썼을 것이고 그걸 펜으로 써내려갔을 텐데 지금은 권력에 기대는 말을 하고 있고 권력 그 자체인 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장면이 그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랑 정반대로 어떤 아이러니를 배치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에 그 신년사 붙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 종이를 떼내고 신년사를 붙이는 그 장면이라던가 그 붙이고 나서 사실 신년사의 내용이 굉장히 응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픈 시기를 지나고 우리가 맞아. 새로운 시기로 간다라고 하는 그 장면들도 그렇고 뭔가 배치 같은 것도 되게 잘했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저는.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이미지적으로도 좀 잘 풀었지 않나? 비교적? 저는 그건 소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변호 실패.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짚어줬어요. 그 펜 얘기 같은 경우도 저는 펜을 만지작거리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집중해서 보지 못했어요. 일단은 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 장면이 약간 다시 기억이 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분이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다른 것보다는 전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냥 아까 저 사람 나 알아 이런 이런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저런 회사 나 알아 나 있었어 저기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결국은 희망퇴직 몇 명 받고 결국 흐지부지 됐거든요. 맞아. 그것도 너무 미쳤어. 짜증나는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욱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그 팬 우정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그게 열받았어요. 그
그 쓴 글을 보고 부장이 나 울 뻔했잖아. 뻔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잘 썼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게 뭐가 위로가 된다고 어. 그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것도 되게 현실 고증 많이 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기억에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준이가 택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선배가 이제 희망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선택을 해서 회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딸이 회사로 전화를 해서 아빠가 오늘 마지막 출근이라고 하시는데 근무지를 모른다 하면서 이제 어디냐고 물었을 꽃을 보내주고 때 싶은데 눈물을 보이는 그 장면이 진짜 좀 많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많이 좀 슬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영화에서 되게 특별한 감정 같은 거를 드러내는 장면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되게 없죠. 그 감정적으로 엄청 절제한 상태로 쭉 가다가 약간 하나 탁 해서 폭발하는 유일한 장면? 맞아요. 인데 그거 인터뷰 보니까 그거 실제였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감독이 실제로 그 전화를 받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게 저도 그 인터뷰 내용 많이 오늘 준비하면서 참고했는데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인사팀이 있을 때 겪었던 일에 살을 조금 붙여서 만든 그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보고 저도 저희 아빠 팀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물어보셨어요? 팀까지 알기 힘들어.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나도 너무 나에게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확 가깝게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이 좀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그 연기나 폭발시키는 방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이도 결국은 자기 본성이 딱 드러난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전 더 재밌었던 게 그 전조련이 나오잖아요. 그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전조련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전국 조선연합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뭘 차용했을까? 한노총? 민노총? 이러면서 혼자 그런 없는 건가 실제로? 없는 줄 알았는데 혹시 있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들어보진 못해가지고. 저도 못 들어보겠죠. 제가 그쪽을 워낙 모르니까. 근데 아마 없을 거고 뭐 금속노조 무슨 지회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없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바꾼 게 이제 개인적으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해서 그 엄마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에서 뭐 장면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뒤에 노란 리본이라던가 그 책들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현실 고증이고 갑자기 확 친숙해지는 그 분위기 제 주변에서 항상 만나는 분위기니까 저는 우정의 나이 든 모습을 보는 줄 알았어요. 우정이 나중에 나이 들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일할지 아무튼 그래서 그때가 되게 확 친숙하게 느껴지면서 되게 찔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내가 활동가로서 내 지인들에게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항상 약간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내 지인들이 더 어떤 잃을 게 많아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점점 더 동의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살아갔을 때 누군가에게는 내가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거니까 맞기는 한데 가치관이 또 어쨌든 일치하니까. 근데 그게 또 편하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엄마는 그렇게 살면 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배은망덕한 그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약간 그 나를 찌르는 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기도 했었고 현실 고증도 잘 돼 있었다. 그 엄마 배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할하고 너무 잘 맞는 진짜 맞아요, 그냥 맞아요. 진짜 실제 사랑 같아서 그 사람. 맞아요. 확실히 우정이 좀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쪽이다 보니까 더 이입을 많이 해서 장면들을 캐치를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해서 아까 소식지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그 소식지 잘 썼지 않았어요? 너무 잘 써서 사실은 되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되게 선동하는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람들의 감정을 울리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인데 그게 그 이전에는 우리 그래서
뭐 움직입시다, 행동합시다, 뭐 이거 변화를 만들어냅시다라고 하는 글을 썼을 텐데 과거에는 그걸 정확하게 같은 언어로 훌륭하게 그 기업의 언어를 말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이 느꼈을 그 좌절감은 얼마나 컸을까, 맞아. 얼마나 싫었을까 이런 저까지 그 감정이 와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 드러나요. 아 그런가? 네, 이게 너무 단조로워 영화가. 좀 이렇게 좀 보여줘야지. 아, 오히려 내가 너무 내 경험이 있어서 풍부하게 읽어버린 거고 영화 자체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폭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하기와 보여주기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건 또 너무 말을 안 해요. 영화가.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우정은 그 딸기씬 아내랑 나온 장면 좋았다고 얘기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아내 임신한 그러니까 이제 곧 아내가 될 사람이죠. 어쨌든 임신한 그 여자친구랑의 장면이 되게 어색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 어색하냐면 대사를 되게 못 쓴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대사는 다 너무 잘 써. 미쳤어. 근데 이 일상 대화를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뭐 연애장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감독이나 작가들도 잘하는 게 있고 약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애인과의 약간 대화 같은 거를. 왜냐하면 사실은 둘 사이에도 문제가 살짝 있잖아요. 이 준이가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일 하는지 이거 너무 속상한 일이 있지만 여자친구한테 하나도 말을 안 해서 여자친구가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약간 불만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근데 그냥 말 안 하고 계속 약간 자긴 조금 뒷전되는 것 같으니까 속상해서 엄마의 집에 있다 올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기도 하는데 약간 저는 그 부분에서 감정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대사라던가 이런 게 너무 없었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시나리오를 잘 쓴 거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잘 쓴 거거든요. 왜냐면 회사 얘기만 있었으면 그냥 진짜 다큐멘터리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아이 아빠가 될 사람으로서의 그 입장과 회사에서 인사팀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어떤 과거의 전사 같은 거를 갖춘 인물이어야 되니까 이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내와의 이야기가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런 뭔가가 좀 돼야 되거든요. 감정적인 부분이 회사에서는 없어도 여기서 조금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잘 못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게 좀 아쉽고 약간 더 단조롭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활용을 잘 못해서. 근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 아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네, 아내라고 합시다. 아내의 이야기가 되게 더 단조롭게 그려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러고 집에 가버리고 뭐 이렇게 좀 그려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다시 나와서 그냥 박근혜 퇴진한다고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과거의 장면들을 은유적으로라도 조금 드러내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맞아요. 그냥 추측하게끔만 나오니까. 그래도 그거를 추측하게끔 한 게 잘한 거긴 한데 한데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내면에 되게 그 복합적인 감정 같은 걸 조금은 더 드러냈어야 하지 않나? 근데 뭐 이제 감독으로서 고민했을 것 같은 건 이게 과거를 드러내는 순간 뭐 재현의 방식이 되는 순간 되게 촌스러워질 수 있고 일단은 회사는 절대 가면 안 되죠. 절대 가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감독님한테. 좋습니다. 이거 약간 여담인데 아까 제가 전화했던 딸 있잖아요. 네. 이 목소리는 김양기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크레딧에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역시 크레딧 꼼꼼하게 보는 사람.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화면으로 난 크레딧을 잘 못 봐. 눈이 침침해. 크레딧의 제일 밑에 있는 지원첩까지 봐요. 이거 프로파간다가 뭐 지원한 거고 뭐 이런 것까지 봐요. 중요하죠. 너무 궁금해. 귀엽다. 디테일이네요, 그것도. 김양기 배우가 또 해줬어, 그 목소리를. 본인이 이제 지원해서, 참여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목소리를 김양기 배우가, 연기를 좀 했다고 하고요. 진짜 중요한 목소리잖아요, 사실. 그쵸. 이 관객들의 감정까지 다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어야 되는 목소리니까. 그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근데 진짜 그 목소리만으로도 되게 그 딸의 심정이 진짜 잘 드러나게 임팩트 있었어요. 그 목소리 연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영화 속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리해고가 이제 주된 이슈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기업 입장,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많은 노무사분들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해고를 의미하는데 흔히 이제 구조조정으로 표현을 하지만 구조조정은 인원 감축뿐만 아니라 인원 조정까지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권고사직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해고인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로 간주되는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때만 성립을 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이제 찾으면서 봤는데 정리해고 당연히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전공하는 쪽에 저는 이제 HRD를 지금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데 HRM 쪽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나 보상이나 이런 쪽을 노무 담당하시는 분들. 그 수업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요즘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게 네, 워낙 사람들의 그런 정보나 혹은 갖고 있는 가치, 의식 수준 이런 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왜냐하면 영화에서도 2016년이 배경이다 보니까 실제로 매우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정말 기계처럼 항상 표정이 별로 없으시고 되게 정말 일적으로만 이제 해야 돼. 어쨌든 내가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그쵸, 못할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하셨던 게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리해고 요건의 4가지. 첫 번째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도산 위기에 처했다거나 그래서 뭐 재무제표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해고를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피하기 위한 노력. 뭐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든지,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을 활용하고, 뭐 배치 전환을 하고,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어쨌든 해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준이와 선배가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주말에 출근해서 엑셀 작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브이룩업으로 샘플 보는 줄 알았어요. 엑셀 시험. 너무 힘들었어. 어떤 건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뭐 육아휴직자나 이런 분들을 해고할 수 없게끔, 뭐 나이나 성별로 차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준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무 성적 및 업무 능력, 재직 기간, 부양 가족의 수, 재취업 가능성. 그러니까 재취업 이 사람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능력들도 본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게 영화에서도 나오는 게 원하지 않는 직무로 배치가 돼서 아예 그 분야에 모르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근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두는 게 맞나? 말이 안 되지. 말이 좀 안 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고를 통보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해고 예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대요. 이거는 이제 30일 전. 미리 통보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좀 찾아보니까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도 있고 부당해고로 간주된 사례도 있는데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단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정리해고한 사례. 짧게 일한 사람은 좀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리고 폐지된 부서나 유사직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한 사례. 좀 와닿진 않았어요, 사실. 이게 정당하다고는 하지만.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나마
좀 뭐라 해야 돼 인도적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 보이기는 하네요. 어쨌든 기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경제적 충격이 적은 사내 부부를 우선적으로 해고한 사례. 한쪽 사례 맞아. 보통 그래서 여자가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도 여자가 그만두라 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여자가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근데 이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당해고로 간주된 사례를 좀 보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정리해고한 사례가 부당해고. 네. 그리고 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사례. 정리해고 대상자를 투표로 선정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은 네, 부당해고로 간주가 된다고. 부당해 보이긴 하네요. 인기 투표도 아니고. 그럼 혹시 이거 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들의 경험도 괜찮아요라고 코멘트를 달아놓긴 했었거든요.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는 근데 사실은 거의 많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또래가 아직은 겪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연차가 차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특수한 업종 에서 많이 이제 여기 같이 조선업이라던가 근데 이제 제 주위에 그런 쪽은 또 많지 않아가지고 없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지만 제가 이제 연구원을 다닐 때였는데 연구원에서 이제 그 위촉직 네,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 연구원이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노동법 같은 게 개정되기 좀 전이어서 그런 게 그냥 너무 일반적인 네,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때 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석사 미만은 다 박사 미만은 다 위촉직이었어요. 헐. 그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제가 박사예요. 그래서 제 연구원으로 이제 위촉으로 이제 우정을 뽑아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어. 네. 2년 일을 했어. 이 2년 동안 이 사람을 어떻게 계약했냐면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우와. 진짜. 그게 제가 거기 다닐 때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고 그 박사가 유독 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어.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짧은 프로젝트만 했어가지고 그렇게 계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팀 가서 계약을 또 했는데 그 연구팀이 그 연구원에서 나중에 이제 미투 사건이 터진 그 연구팀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연구 담당자가 그 사건의 그 주된 사람이고 제 같이 연구팀원 동료가 이제 피해자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처음에 말이 나온 게 그때예요. 근데 이게 그냥 덮이는 거예요. 연구실장이랑 그냥 왜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퇴사하면 사실은 문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덮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연구실장 방에 똑똑똑똑똑 또 엎으러 가셨나요? 네, 들어가서 왜 가만히 계시죠? 도란 참지 않기. 네, 그러고 나서 제 계약이 종료가 됐었던. 네, 근데 계약 종료니까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또 네,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도라이 입장에서는 완전 아니, 괜찮았어요. 괜찮았나요? 네, 저는 왜냐면 그 연구 담당자랑 애초에 저도 같이 일할 수 없게 됐고, 저러서 저 인간 얼굴 보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제가 거기 남아있었으면 계속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거는 딱히 괜찮았어요. 오히려 난 이런데 저런데 안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입장이어서. 근데 좀 다른 경우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정은 있으세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죠. 아직은 근데 또 이제 회사 생활 같은 걸 안 해봤고 단체에서만 일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직은 그러니까 또래 주변에서도 맞아. 아직 좀 초년생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별로 들려오진 않아서 경험은 전혀 없다인데 그냥 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그 기업 입장과 근로자 입장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영화가 좋은 점은 그거를 약간 그 기업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그리지는 않아서 오히려 그게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를테면 조선업이 지금 저런 상황에 있고 그 산업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무조건 막 부당해고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삭감도 했고 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수당도 못 주고 이미 그런 상황이다. 신규 채용도 안 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사실은 그런 걸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안 넣어서 그 기업을 되게 악마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팩트들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관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점? 이 영화가 물론 그러면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관객의 몫으로 넘겼다는 점이 좀 잘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거 다른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기업 입장에 이입한 사람 많아요. 어떤 이런 현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노동자 입장에 되게 많이 이입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업 입장 생각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뭐 그렇게 당연히 잘라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조금 웃음이 났어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는 이 영화가 이렇게 다룬 것이 별로다? 아니요. 그 영화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정말 약간 재밌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다. 그쵸. 네. 맞아.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절대 못 얻는데 부동산에 이입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진짜 많아요. 저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좀 다른 건데 파리바게트에서 공장에서 사고 났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 사고 났던 기계를 천으로 덮어놓고 출근해서 공장 노동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서 너무 이렇게 인류애가 파스스 식어가지고 막 그걸 이제 한탄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듣던 어떤 사람이 그치 뭐 기업에서는 그걸 멈출 순 없지. 공장을 멈출 순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엄청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충격적이네요.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저도 물론 없어요. 이런 경험이 없는데 저는 이제 친구가 D사에 다녔거든요. 다음인가? 배우? 두산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구조조정 일부러를 하면서 희망퇴직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퇴직을 친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좀 이제 슬픈 스토리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어쨌든 다시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비슷한 또 산업군의 회사들로 이직을 하게 될 건데 면접을 갔는데 팀 동료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같이 면접자로 만난 가게 거야? 된 거예요. 네. 면접자로? 같이 면접을 보러 가 경쟁자가. 네.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근데 진짜 어쨌든 그 상황 마주쳤을 자체가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너도 왔니? 한순간 동료였는데 어쨌든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네. 그런 게 좀 슬픈 것 같더라고요. 그 IMF 이후에 IMF가 이제 97년이잖아요. 96년에 국민의 반발로 정리해고법이 유예가 됐었는데 그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정리해고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좀 경영사정 우리 어려워 이러면은 사실 해고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쉬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입장을 봤으니까 좀 간단하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런 해고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뭐 서면으로 통지가 잘 됐는지, 그 다음에 그런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이 명시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진짜 이 회사가 어려워서 나를 자르는 게 맞는지 이런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잘 해야 되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하면은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돼. 근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안 되는 게 현실이 더 많으니까 네, 이건 좀 살펴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가 있는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나면 구제가 불가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 외에 이런 정리해고 관련된 부분 외에 한양중공업 회사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아주 불편한 지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떤 지점들을 좀 찾으셨어요?
저 먼저. 네, 너무 잘 찾는 네. 우정이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아니 다는 아니고. 저는 없어요. 아니 장 부장이 후반부였나 인사팀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이제 그러면 회의실에 좀 들어가 계세요 하면서 했을 때 송경현들이 매실 좀 갖다 줘 뭐 이랬나? 그치. 아니 한국인의 이니시에이팅. 아니 그 사람이 선배잖아요. 대리가 강준이가 더 늦게 왔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시키냐고. 강준이 나 그리고 강준이 마음에 안 들어. 강준이 거기 가만히 앉아 있잖아. 제가 할게요 했어야지. 그래. 나쁜 화가 부글부글 나가지고 진짜. 그게 일단 너무 짜증났고. 네, 근데 뭐 맞아. 그거 말고도 그 송경현들이 그러니까 전문대 뭐예요 그게? 전문대 출신 이런 건가? 전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졸이라고 얘기했나? 전문대 전졸. 전졸이라고 얘기했던 것 네네네. 같아요. 전문대 졸업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전졸이라고만 계속 나와가지고 한 번쯤 전문대라고 말해주지 싶긴 했는데 한 번은 얘기하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그랬나? 전졸 딱지는 그냥 이해한 언제까지 건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전졸 딱지는 처음 끝까지 따라다니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아무튼 그게 뭐 불편한 지점이라면 불편한 지점이고 그리고 회사에 뭐 남자밖에 없네 뭐 이런. 뭐 조선업이니까 또. 네, 맞아요. 이해를 하면서도 진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인사팀에 계셨다라고 하니까 진짜 현실 고정이겠지.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데 업무가 강제 배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당한 건데 조금 더 드러내줘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잠깐 언급되고 지나가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궁금하긴 했었어요. 애초에 뭐 전기하는 사람인데 어디 이상한 데 보내가지고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맞아요. 그래놓고 열심히 안 일했다고 근무평가 낮게 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이제 막 어쨌든 이제 따지러 왔을 때 약간 이제 해라 정리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나오는 말인데 그거를 어쨌든 되게 딱 정확하게 짚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사실은 제가 모르는 완전 업계니까 와 저런 게 진짜 만연하겠구나라는 게 엄청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면 그 전에 근무평가 한 걸로 이제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이잖아요. 그치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낮게 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지만 저런 개개인의 사연 같은 게 있고 그게 회사에서 그렇게 애초에 지시를 해서 된 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근무평가가 되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거가 진짜 좀 많이 정말 현실이라고 와닿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 기업의 입장까지 이렇게 약간 너무 감정 호소하지 않고 양측을 다뤄줘서 좋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은 더 노동자들의 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 가장 이입하기 쉬운 입장이 일 안 하면 잘라야지. 너무 쉽게 특히 한국인들은 그럼 일 열심히 하고 그 어떤 공정성을 못 참는 한국인들은 그런 정서에 이입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려졌던 면은 있었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뒤편의 이야기가 좀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강제 배치 같은 게 더 드러나거나 아니면 개개인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장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담아도 좋아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게 인사팀의 관점에서 서술되다 보니까 아무리 개인의 서사가 있어도 좀 인사팀의 관점이 드러나기 그 관점에만 이입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점 화자가 이쪽이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라는 있으신가요? 아까 그 불편한 거? 네.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 여자 대리가 받는 대우에서 많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살인의 추억은 1980년대에 커피타와 이거였는데 지금 이거 2016년에 매실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3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변함이 없다 이런 거가 느껴지는 되게 정확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다 우정이 얘기해주는 부분과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송경현 대리가 나갈 때 되니까 좀 일 같은 일 시키는. 맞아요. 맞아. 그런 얘기들. 저도 그 여자 대리가 딱 남초 회사에서 또 겪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걸 잘 드러냈다고 그 인물을 통해서 잘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회의 같은 건 안 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되게 진짜. 자연스럽게 배제하잖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강준이는 처음 왔는데 다 껴주고. 그러니까요. 일 잘한다고 막. 그런 게 진짜 불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강준희 대리 선배 그 사수? 사람, 사수가 자꾸 주말에 뭐해? 주말에 왜 불러내는 거예요? 딱히 진짜 뭐가 없었을까? 미친 거야 진짜? 그거야말로 PTSD. 네, 이게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산 가는 장면 이런 것들 그치.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노래방 씬 그거 너무 첫 장면이죠. 그리고 되게 장인어른이라는 표현을 막 하잖아요. 물론 뭐 그만큼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냥 그런 관계적인 것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바싸바 그 남자들의 문화? 네. 약간 그게 또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약간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난주랑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게요. 영화 자체가 조금 남자 영화들이어서 그래. 여성의 날에 맞춰서 이런 남자들의 영화. 네, 비판적인 돌려가기. 영화를 좀 2주 연속 준비를 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제 주변 지인 중에 실제로 이렇게 전졸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신 분이 있는데 10년을 진급 없이 쭉 근무를 해서 결국 10년 뒤에 대졸 신입사원의 자격을 얻었어요. 어머. 그리고 무슨 살 다니는 거야? 또 4년이 지나서 14년 만에 이제 대리를 달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10년이면 솔직히 정말 갓 들어온 대졸 신입사원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걸 알고 얼마나 더 그럼요. 일을 그럼요. 능력치가 이건 비교 불가잖아요. 그 신입사원 자격을 얻는 것도 누락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10년을 일했는데 누락당한다고? 와. 근데 그것도 뭔가 뭐 과정이 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본다든지 평가가 있다던가. 평가가 있다든지.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와, 근데 그게 진짜 충격적이고 그 굉장히 좀 큰 기업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작은 기업에서는 빨리빨리 데려다줘야 빨리 일 많이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지. 큰 그쵸. 기업들이 그런 게 나쁜 문화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오래된 제조업들. 맞아요. 그래서 뭐 정말 영화 현실이 더하다. 네,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감독님 인터뷰 마지막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저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주니아 제이가 크리스마스 때 막 시내 카페에서 얘기를 하면서 밖에는 막 시위를 하는 난 지금 뭐 현실이 갑자기 그러니까. 뉴스튼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자기 성향이 많이 담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밖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자기는 회사에서 나는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예 의도한 그런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의 맡은 책임이나 하는 일,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해야 할 일, 이런 거에 두 개가 부딪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런 장면이 마지막에 좀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난주랑 그 영화 안에서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살인의 추억을 지금 다루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지금 다루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현실에서 다시 영화를 통해 어떤 역사 같은 거를 돌아보는 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기가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니 해야 할 일이 차라리 12월 이후에 개봉했으면 많이 봤을걸. 근데 사실은 그게 전혀 외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쵸, 몰랐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오히려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더 입소문이 탔을지도.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굉장히 5,000명의 아주 작은 관객이었지만 그래도 상도 많이 받고 네. 작품성 인정받았으니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영화도 있구나. 많이 보세요. 왓챠에 있어요. 감독의 첫 영화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죠.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런 리얼 현실을 반영한 영화나 콘텐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혹은 뭐 처음과 마지막에만 이렇게 힘이 있는 처음에 그 박력 어디 갔나요? 있으신가요?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뭐 2개 생각했는데 네. 사실 한 개는 이제 그 휴가라는 이란이 감독의 작품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휴가 알아요. 휴가라는 봤어요. 작품인데 두 분이 약간 영화 취향이 잘 통하네요. 맞나. 그 휴가라는 영화가 그 해고 5년 차에 오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고를 아마 당한 거겠죠.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5년 차에 이제 오랫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다가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서 집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현장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기업 안에서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사람의 오랫동안 농성을 이어왔던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뒷이야기 같아요. 이 영화에 해야 할 일에서 이어지는 뒷이야기처럼 정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어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화에서 그 노동자의 입장,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역할의 갈등도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연결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속편 같기도 해요. 재밌다. 되게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뭐 좀 뻔하지만 다음 소위. 그래서 다음 소위는 또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콜센터로 그 실습을 보내진 뭐 특성화고 고등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맞아요. 또 언어가 많이 달라가지고 특성화고가 아니라 다르게 아직 특성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맨날 바뀌어서. 몰라요, 잘.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인데 거의 뭐 다큐에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극으로서도 되게 훌륭하게 만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영화 중에 진짜 거의 제일 많이 울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다음 소위가요? 네, 저는 되게 보는데 힘들기도 했었지만 저는 또 좋은 기회로 영화를 봐서 좋은 기회라고 해야 될까? 그 영화를 이렇게 공동체 상영 같은 걸 봤었고 영화 보고 나서 그 실화에 유가족분이 직접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인사 나눠주시면서 지금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렇게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관심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흔한 말인데 그렇게까지 뼈아프게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날 진짜 집에 가는 내내 오열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감정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휴가랑 다음 소위 그렇게 떠오르네요. 다음 소위는 저희 시즌 2에서도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네, 같이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라는 있나요? 저는 이제 현실을 살짝 벗어나서 완전 이 질문과 너무 안 맞지만 제가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인가요? 들어봐요. 네. 조지 클루니가 나온 인디에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 영화는 되게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조지 클루니가 하는 게 사람들을 자르러 다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얘가 하는 일이 그거야. 해고를 통보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기업 대신에. 근데 어쨌든 영화의 그냥 스타일 자체는 되게 약간 밝아요. 근데 어떤 그런 여운 같은 게 좀 있는 영화여서 어쨌든 이게 좀 어떤 부당해고 같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조금 다른 결이지만 이런 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푼 영화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추천드려봅니다. 오, 좋네요. 저는 연관성은 전혀 없고요. 뭐야? 전혀 없고 그냥 DP가 딱 생각났어요. 뭐야? 너무 뜬금없잖아. 그냥 자기 콘텐츠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막 말하면 돼요? 리얼 현실을 반영했잖아요. 네. PTSD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맞아요. PTSD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너무 단순하게 DP가 생각이 났고요. 이것도 좀 웃긴데 오늘도 지송합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약간 신도시에 많은 거를 현실 고증하는 드라마거든요.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렇게 재밌진 않아서 저도 그만 보고 싶은데 근데 왜 계속 보는 거예요? 이미 8화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12부작이어서 그냥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요. 코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뭐 완전 현실에 이혼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주인공 여주가 굉장히 숏컷에 여동생과 사는데 둘이 퀴어다 커플이다 그런 막 이런 소문도 나고 막 되게 이런 진짜 현실적인 뭔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KBS 드라마인데 그런 되네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전소민 배우가 나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추천이라기보단 그냥 있다.
존재한다. 네, 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있다 이런 게, 네,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그 해야 할 일, 네, 같이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도 또 좋은 영화로, 네, 알리고 싶은 영화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